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5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답방도 촉구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올해 신년사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상황이 밝지 않아 보인다며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북한 선전 매체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 장관 실명을 언급하며 미국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협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북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삼권 분립 훼손 논란에 대해 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현직 의장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총선 이후 협치 내각을 구성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보복의 메시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따른 이란에서는 이례적으로 대중연설에 나서면서 미국을 향한 보복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 6.4의 지진이 났습니다. 주택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볼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5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답방도 촉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밖으로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고요. 안으로는 가장 강한 표현을 쓴 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고 한 이후 한 달쯤 뒤에 12.16 대책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 멈춰선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북미 관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협력 사업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단일팀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협력과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상반기 내 답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이에 앞서서 긴 시간을 경제정책의 틀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였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 신년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을 거치면서 느낀 점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화자찬, 꼴불견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 민주평화당의 평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지했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신년사 내용을 통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화자찬,
꼴불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려워진 경제와 인사 실패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좋은 말 대잔치는 올해도 역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 안일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했고 민주평화당은 진단과 처방이 미흡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 등 개혁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신년사 내용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논평을 통해 지난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정부를 도와 과제를 함께 실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와 5가지 남북 협력 사업 등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북한 선전 매체는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TV는 어제 한국 정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의 제목도 빈손의 빈말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지난 한 해 빈둥거리며 헛된 세월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남 관계 문제에서 해놓은 일이 전혀 없는 너무도 깨끗한 빈손뿐이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실명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눈치만 보느라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련철을 비롯한 남조선 당국자들의 행적을 놓고 보면 온 한 해 외세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구걸과 생색내기, 접대와 봉사밖에는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 상황에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장관의 신년사도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랍시고 그 무슨 새로운 사고에 대해 떠들고 있으니 참말로 주변 감각을 잃고 호둥대는 몽유병 환자로밖에 달리 부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를 비판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협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북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희망을 언급하며 성탄절 선물 얘기를 꺼냈습니다. I was here with you all in December sometime when there was lots of talk about what might happen at the end of the year. We've not seen that yet. 연말 도발을 우려했지만 아무 일 없지 않았냐는 뜻입니다. 도발을 자제해달라는 대북 신호의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에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t we still remain engaged and hopeful that we can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to get the denuclearization that Chairman Kim promised to President Trump back in 2018. 북미 협상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대목입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갖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대북 대응책 등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급격히 악화한 중동 정세 안정 방안과 호르무즈의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것이 맞는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 후보자는 현재는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자료 제출 문제로 공방이 벌어집니다. 요청한 자료는 무슨 과다하다든지 신상 관련되는 것이 아닌데도 신상 털기식 막가파 흠집내기가 되고 있지 않나. 질의는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3권 분립 문제를 놓고 부딪혔습니다. 전임 국회의장님이 총리로 간다는 거 저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정 후보자는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의 의장인 거죠. 아들, 딸 각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에 달하는 결혼 축의금을 받은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축의금이 3억입니다. 사회 통령상 받는 금액을 초과했었을 때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품앗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넘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겠습니까?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영원히 덮어둘 수 있는 공수처다. 정 후보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제가 총리가 된다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4.15 총선을 치른 이후에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개헌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총선 이후 1년이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4월 총선 뒤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거국 내각까지 대규모는 아니지만 협치 내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단독 과반 의석을 얻는 정당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협치 내각이 한층 더 중요해졌던 겁니다. 정 후보자는 32년이 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며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적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부동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자금이 산업자금화되어야 되죠. 네.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투기자금화한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끝나면 민주당은 13일쯤 임명 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군부 실세 애도 기간 동안 이란에서는 반미 분위기가 더 격해진 상황입니다. 보복을 예고하는 말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미국에 보복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면서 이 큰 범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셈 솔라이마니 이란군 사령관을 암살한 범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범죄는 이란 국민의 통합과 연대를 굳건하게 했고 이라크 국민에게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의 전략적 실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국방장관은 이라크가 원한다면 현재 주둔 중인 영국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에 나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밝힌 입장입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미군이 이라크 철수를 위해 취할 조치들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서명되지 않은 서한의 초안이 실수로 보내졌다며 이라크 철수 준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딸은 이란 국민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며 미국을 향한 보복의 상징이 됐습니다. 트럼프 دیوانه که خود نماد جهل و بازیچه دست صهیونیسمی خیال نکن با شهادت پدرم همه چیز تمام شد رهبرم پدرم دو پدری داشت که در کنارش بود. 이란의 사회적 관습상 여성이 대중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란의 반미 감정이 들끓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전략 폭격기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병력도 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향해서도 제재안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하늘의 요새라고 불리는 미군 B-52 폭격기입니다.
한 번에 폭탄 27톤을 실을 수 있는 이 폭격기 6대가 인도양에 추가 배치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 파병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미군 기지에선 공수부대가 계속해서 중동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4,500명 규모의 상륙 준비부대에는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참석하려던 이란 외무장관에게 비자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미국 편에 섰습니다. Allies called for restraint and de-escalation. A new conflict would be in no one's interest. 솔레이마니 사망 후 이라크가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서자 미국은 이라크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를 겨냥한 제재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진이 이어졌었던 푸에르토리코에서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6.4의 강진으로 주택 등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도 한 명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집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둥이 부러지고 건물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 푸에르토리코 남쪽 바다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2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남성 한 명이 무너진 주택 잔해에 깔려 숨졌다고 현지 언론과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당국은 진앙과 가까운 해안도시 폰세에서 최소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산후안을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고 도로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진이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완다 바스케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루 동안 관공서를 폐쇄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바스케스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가 지난 102년 동안 겪지 못한 일이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미국 한 대학의 학생보건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는데 18,000여 명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성추행 피의자는 미국 서부의 명문대로 꼽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보건센터에서 30여 년간 일해온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입니다. 틴들은 진료를 받으러 온 여학생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대학 측이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88년부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학 측에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는 300건에 이릅니다. 팀들은 지난 2016년 일부 피해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사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법원의 배상액 승인으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여성 1인당 최소 $2,500에서 최대 $25,000, 우리 돈 2,9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에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알리 레이즈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인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한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중동 지역의 상황을 지금 가장 주시하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입니다. 정면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심리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은 하락 마감이 됐고요. 전날에 하락했던 앞선 유럽 증시는 오늘은 혼조세였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전날에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 속에 일제히 하락했던 유럽 증시가 이번에는 국가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크게는 영국과 프랑스가 하락했고 독일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와 프랑스 파리의 CAC 40 지수 모두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각각 0.02% 내렸습니다. 반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0.76%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미국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력 카드를 들고 나올지도 시장은 관심이죠. 원유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에 대해 주의를 하라는 경보를 선박들에 내렸네요. 네, 미국 해운청이 내렸는데요. 미국 해운청은 미국 해운 자산을 노리는 이란의 행동 가능성이 있다며 이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해역은 세계 에너지 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인데요.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용량의 20%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 아랍에미리트와 가까운 오만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유조선 등 총 4척이 기뢰 공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은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지만 이란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파푸아뉴기니 킴베 동북동쪽 131km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 11분에 발생했는데요. 지진의 발생 깊이는 117km로 상당히 깊은 편이고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1차 영입 인재 명단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이후 추가 인재 영입에 나서지 못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 새 영입 인재 2명을 발표합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와 체육계 미투를 이끈 김은희 전 테니스 코치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15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치 진입은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안정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소고기와 무 등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보통 2주인 10대 성수품 공급 기간을 3주로 늘리고 공급량도 33%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감돌고 있는 전운에 국내에서 어느 곳보다 긴장을 하고 있는 곳이 항공업계 또 해운업계입니다. 유가가 얼마나 오를지 또 중동에서 선박들의 운항 제재 등이 있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거나 또 장기화된다면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뿐 아니라 이라크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1,500여 명이 체류 중이고 대형 건설사 직원들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라크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사시 대피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원룸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떼먹은 50대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원룸 건물 20여 채를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면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수백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피해 금액이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시 울주군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웅전이 모두 불탔고 산신각과 창고 일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작업용 기계 로봇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용접 작업 도중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업자 2명은 곧바로 피신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5천 원권에 새겨진 율곡 2위와 5만 원권에 새겨진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인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 화폐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오죽헌 시립박물관 안에 향토민속관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11월까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 경시청 앞에 나타난 일왕에게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오늘 88주년이 되는 날로 기념식이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국회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이어갑니다. 적격성 여부를 포함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격돌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 항소심 재판에서 뇌물 혐의 액수가 50억가량 늘어난 만큼 검찰은 1심 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30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제 검찰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포함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가 열리는데요. 법정에서 사망자 가족 등이 나와서 피해자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고요. 강원 영서와 호남 일부 지역에만 오후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도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조금 내리겠고요. 비는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정도다 그치겠습니다. 하늘은 흐린 가운데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부터 차차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전주와 광주가 6도, 대구와 창원, 제주는 9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더 쌀쌀해서 오늘 평양과 해주가 1도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이 폐쇄됐습니다. 신생아 4명이 전염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세종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8명이 로타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겨울철이면 이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곤 하는데요. 올 겨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내부에 오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산후조리원에서 지냈던 신생아 4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걸렸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오늘까지 폐쇄됐습니다. 역학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다행히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계획 환자도 안 나왔고 31일 이후부터는 그 조리원에 신생아를 받지를 않았어요. 세종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8명이 로타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9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1년 중 바이러스를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RSV의 경우 10월 달 800여 건이던 신고 건수가 지난달엔 3,7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RSV 환자 수도 1년 전보다 1,000여 명 더 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6살 이하 유아입니다. 로타 바이러스도 보통 이맘때부터 발생이 많아져 초봄까지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조리원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다른 조리원에 들어갈까 봐. 산모들이 누군지도 솔직히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손을 잘 씻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이들은 신생아가 있는 곳에 아예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교사와 차량 운전자, 어린이 9명 등 모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신포동에서 공사장 안전망이 전신주를 덮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신주가 파손되면서 일대 주택과 상가 등 920여 세대에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창원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며 강한 바람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9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피해는 어제 오전 지하 물탱크의 저장 센서가 고장나면서 상수도관에서 계속 물이 유입돼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수도사업소는 배수펌프 9대를 동원해 700톤가량의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해남군은 지하 물탱크 저장 센서를 수리할 때까지 해당 아파트로 가는 상수도관을 임시로 막고 옥상 물탱크를 사용해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엇갈리는 여야 평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전 집권 4년 차인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 국가로의 도약을 돕겠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실 인식이 고장난 수준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은 신년사를 보고 양 당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먼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야당이 먼저 말씀 주시면. 예. 그러시겠습니까? 김연아 네. 대변인 말씀하시죠.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신년사에서 제가 느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번 그러셨지만 대통령께서 느끼시는 현실 인식 또 지금의 경제 상황이 아니한 것을 넘어서 좀 무뎌 있다, 마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경제, 안보, 외교 그것 말할 것도 없고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년사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좀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소통, 또 반성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감동도 없었고 국민들에게 교감도 어떤 그런 것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인식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만 하면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4년 차인데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었다. 이런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이런 정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어떤 마이크만 잡고 얘기하실 때 보면은 시종일관 좋다, 잘할 거다. 정말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지금 이란 사태도 굉장히 우려되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강세를 두고 있으면서 미국과의 어떤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신년사에서는 북핵, 미사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비핵화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같이 공동 개최하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방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비핵화가 정말 이루어졌나? 아니면 이번에는 비핵화를 완전히 포기하시겠다는 건가? 정말 국민들은 신년사에서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여당은 포용이다, 단어도 좀 생각나지 않습니다. 칭찬 일색에 이런 논평을 내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인식을 넘어서 여당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과 혹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대통령 신년사 모두 부분에 낯선 길을 같이 걸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대외 정책 여러 가지 노선들은 지난 정부에서 경색된 정책이었다고 판단해서 나름의 방식으로 국민께 제시한 또 다른 길이기도 했고요. 그 성과들을 점검하는 의미의 이 길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께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화자찬이다 등등의 비판도 있지만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다음에 평화 프로세스라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길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아이들 교통 안전 문제라든지 등등도 사실상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인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인식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외교 정책 관련된 부분도요, 비핵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평화 프로세스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 안에는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비핵화를 당연히 전제로 한 것입니다.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 지금부터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시작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방식이었지 전혀 그것을 이제 자족하거나 자화자찬, 자만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덧붙이고 싶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해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님도 전문가신데요. 야당도 건설적인 의견 적극적으로 주시면서 함께 이 부동산 문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면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김연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하셨고 이재정 대변인은 지지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그 상황을 좀 바꿔서요. 반대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한 25분, 30분 가까이의 신년사 중에서 그래도 좀 와 닿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어제 인사청문회 가운데서 그 기자회견문을 봐서 네. 내용을 꼼꼼히 다 봤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저는 제 분야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시면서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태까지 정부가 공급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어떤 인정한 대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투기 세력 때문이다. 그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 분배 문제를 바꿔야 된다. 세금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저는 그 한 줄의 문장을 보면서 이제서야 본인들이 놓친 정책이 뭔지를 인정하시나 보다. 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정 대변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년사가 상당히 시적으로 쓰였네요.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낯선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글쎄 낯선 길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움에 의한 설레이는 길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 공급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다가 필요도 없는 지역에 집을 때려짓는 게 공급 확대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면 저는 정말 그것은 걱정이 앞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이라면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항상 제 기대가 어긋나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은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저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가면서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남과 북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성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기반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건 이해하는 측면이지만 남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저는 좀 비전 제시, 특히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일까, 앞으로의 기대라면 기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낯선 길, 그냥
시적용어로만 썼겠습니까? 사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경제 성장 그리고 또 전 세계가 호황의 경제를 누리던 상황과는 이제 달리 저성장 추세에 맞춘 세계 경제 여건도 달라진 상황에서 이제 고루 잘 사는 나라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면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재정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국회도 화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복지 확대 등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되는 각 영역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요구한 부분이고요. 야당이 협조를 당부한 내용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외적인 여건까지도 고려한 국가 경제 설계, 국가 재정 설계에 야당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 한 번 더 보태봅니다. 근데 어제 연설에서 어디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셨나요? 저는 뭐 어제 연설문에서 보니까 여전히 지난해의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만 하셨는데 저는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신 문장이 있었나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뭐 시적 표현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시는 문장은 한 문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게 야당의 협조죠? 계속 반대하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여러 부분을 북한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바라보시는 그 전체 국면을 전제로 한 일련의 선상에서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신년사가 야당에 대한 진지한 제안과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협력과 당부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내용이 조금 그것을 당황스러우실 것 아니죠. 같아요. 제가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무리 시적으로 제가 이해력을 발휘해서 폭넓게 읽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도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신 게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인정하는 야당이 있습니까? 야당으로 인정이나 하십니까? 항상 야당 탓이지 않습니까?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야당을 항상 존중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존중을 비전에 해주셨는데 대한 이 정도면 국민의 무시를 동의를 하면 정말 더 바탕으로 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속해 갔으면 낯선 길 좋겠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이런 뭐랄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죽을 힘에서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앞선 뭐 나폴레옹이라고 빗대어서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그리고 내려가서 또 다음 산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 평화 프로세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상 우리는 선한 의도로만 제도를 설계하지 않고 경제정책이나 국가정책은 최악의 사태도 봐야 되고요. 굉장히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그런 모든 정책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김연아 대변인 거기까지 듣고요. 반론 좀 30초만. 하시고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누리진 않겠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꾸 과정에서 스스로를 패싱하시는 가운데서 또 소외되었다라고 조금 과잉되게 해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국회 절차 내에서 스스로 반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야당을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절차에서 스스로 물러난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그간의 부족함들을 반성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전쟁의 위기에서 벼랑 끝에 국민들을 건져냈던 것, 손 맞잡아 주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성과들은 인정하시고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면 어떨까? 이제쯤은 동의하셔도 되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 중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하나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볼 수는 없다. 남과 북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5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큰 전제는 비핵화를 전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치 국면까지 갔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그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첫 시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근데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전제를 짚지 않고 평화적인 프로세스? 도대체 뭘 위한 프로세스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북한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굉장히 비속한 표현을 갖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많이 욕했죠. 왜 대통령이 그걸 참으시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참으신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을 참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핵무기와 관련된 건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치도 양보도 있어서도 안 되고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럼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 질문에 대답할 뻔했습니다. 주신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남북 간의 교류 문제 물론 제시는 하셨습니다만은 그간에 부족했던 지점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설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함께 나서서 이제 독자적인 영역에 있어서 남북 관계 물꼬를 트겠구나라는 확신을 국민이 느끼실 만큼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런 지점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당시는 전쟁 위기였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로까지 들먹여지는 상황에서 실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입니다. 평화라는 건요. 목표일 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가 평화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정쟁 억지력을 가지고 갈등과 분단의 영역에 평화지대로 조금씩 바꿔가고 상호 간의 무기 사용 그리고 대규모 군사 행동을 조금씩 자제하고 있는 이 국면 자체가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이 대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존심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연아 대변인도 지적하셨다시피 국민의 안전을 우선 하시니까 맥락 안에서 우선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신중함을 보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레이저 쏘셨겠죠. 하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잠깐만요. 세계 답변 듣고 말씀하시죠. 대외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한미동맹 여타의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노후보로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서 대응해 가신 건 아주 잘하셨다는 생각입니다. 네, 반론 있으시면 짧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야당이 그러니까 대화의장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참여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수긍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만의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이 있었고 그들의 공과 어떤 과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이 지금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신다면 전 정부 탓, 또 전 정부의 공과가도 같이 인정하십시오. 본인들은 전 정부를 적폐의 대상, 없어져야 될 상, 지금도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잘못만 있었겠습니까? 그 잘못에 대한 평가도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만 따라오라. 이런 독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구체적인 이제 토론 논제를 가지고 하신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아서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관계라든지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그와 같은 대북 정책은 문제였고 결과적으로 대화를 단절한 끝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건 전쟁뿐이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여당으로서 이제 나름의 정책을 또 하려고 노력해왔던 자유한국당의 그간의 모습까지도 모두 무시하고 무위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내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점검해야 될 과거가 있다는 점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알겠습니다. 원칙일 겁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는데 한 3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시작이 됐고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짚어볼 내용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토론할 때에도 마장 토론에서도 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삼권 분립 논란 이런 얘기 어제도 또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잠깐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정세균 후보자가 건의하겠다고 얘기를 한 협치 내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해서 의전 문제를 갖고 네. 하는 삼권 분립의 저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쨌든 전직 바로 그래도
다른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낀 첫 느낌은 이제 그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는 그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닌가. 포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청문회를 거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조국 장관이 가져온 후유증은 정말 청문회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정치 복귀 시키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장을 대타로 내세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전례는 나중에도 저는 굉장히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는 그런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은 삼권 분립 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현직 국회의장 아니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김황식 총리, MB 정부 당시에 있었던 김황식 총리 등 해서 여러 정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지점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하셨으니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례가 될 수 있다 하시니까 기왕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사법부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조금 더 유념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가 국회의원 출신의 기관장 국회에 출석해서 앉아있다고 해서 위축감 들었던 적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락된 자리 중에 하나인 국무총리의 자리입니다.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도 외면하면서 레토릭을 넓혀가시는 것은 정쟁밖에 되지 않고요. 정말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지금 위기라고 하셨으니까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낼 총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오늘도 청문회 하실 거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서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 총리가 된다면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협치 내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청문회장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전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통령한테 그런 직언을 안 했겠습니까? 그게 계속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드려도 대통령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청문회장에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책 질의라고 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내용 아니면 일반적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칭찬 일세, 용비어천가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견제와 균형, 협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형 비례 때문에 사실상 다당제가 될 수 있는 21대 국회에서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아마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국 내각과는 다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또 21대 국회 구성을 살펴본 다음에 또 정책과 비전,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전제로 하시겠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이전에도 고민하지 않았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맞짱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눈 자리에 관심이 집중됐던 건 이 얘기를 안 할 거라고는 했지만 언제 있을지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는 검찰 인사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제 만남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새 인사를 하는 통상적인 행사였다고 했고 따라서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는 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예방돼 있는데 혹시 검찰 인사 관련 얘기도 좀 언급하십니까? 추미애 장관님 만나서 검찰 인사 관련 얘기 언급할 국무회의가 끝나고 법무부로 복귀한 추미애 장관과 50분 뒤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장관은 옅은 미소를, 총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장관실에서 35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도 배석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법무부와 대검은 추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고 윤 총장은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새 인사를 비롯한 덕담 및 환담이 오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이 똑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남 전엔 두 사람이 이번 주에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련 대화는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밝힌 통상적인 절차로 검찰국장 등을 통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말씀드린 검찰 인사가 언제 발표가 될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 오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쯤 결과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 참모들과 수사지휘부가 대거 바뀌게 될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검찰 인사 대상은 검사장 이상 간부입니다. 사법연수원 28기와 29기 검사들의 검사장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기존 검사장 이상 간부들의 승진과 이동도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일 인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검사장 이상 직책 중 공석은 총 8자리입니다. 고검장 자리는 대구와 광주, 대전이 비어 있습니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도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부산고검 차장과 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자리 3곳도 비어 있습니다. 신임 검사장과 고검장 승진이 이어지면 전국 검사장들의 연쇄 이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유재수 전 국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팀 지휘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번 정부에서 윤 총장과 함께 적폐 수사를 해온 대검 참모들 역시 대거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참모들과 지휘부가 대거 바뀔 경우 검찰 내 반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5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답방도 촉구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북한 선전 매체가 김 장관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미국 눈치만 보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해놓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협상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북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정 후보자는 총선 이후에 협치 내각을 구성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을 합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보복의 메시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따른 이란에서는 이례적으로 대중연설에 나서면서 미국을 향한 보복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10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망자 1명 등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진이 이어지다가 6.4의 강진이 일어난 건데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에 군중이 몰리면서 적어도 56명이 압사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추모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이란에서는 유력 인사의 공개 장례식 때 검은 천을 관으로 던져 추모의 뜻을 표현하는데요. 이를 위해 추모객들이 운구 차량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적어도 56명이 압사했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방송은 전했는데요.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메인주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30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연쇄적으로 사고가 난 건데요. 한 명이 크게 다쳐서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밖에도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6일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 음악 공연장인 코코 런던에서 불이 났습니다. 록밴드 롤링스톤스가 공연하는 등 런던에서는 상징적인 라이브 공연장으로 한국 가수인 윤도현 밴드와 직포 등도 이곳에서 공연을 한 바 있는데요. 세단장 공사를 하던 중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에 눈을 던졌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아이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위스콘신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2살 소녀와 13살 소년이 지나가던 차를 향해 눈 뭉치를 던졌는데요. 이에 운전자가 아이들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쏜 겁니다. 총에 맞은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황당한 사건이라는 반응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이번 비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일단 현재 출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점차 빠져나가면서 오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영서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호남 일부 지역에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과 제주 산간 지역에도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요. 비의 경우에는 강원 영동에 4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안팎 정도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가 그치자마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점차 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되는데요.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기 시작하면서 밤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까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며칠 겨울답지 않게 좀 포근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기온과 비교해서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5도로 예상이 되고요. 평년 수준이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이기 때문에 추위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까지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이 해를 넘겨서 이제 6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했고 미국이 요구한 큰 폭의 증액을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미국이 쇼핑 리스트를 제시해야 한다며 먼저 증액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출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비용 계획을 미국이 제시할 수 있을지가 미국의 과제라는 그런 뜻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한미 양국 협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한국이 지난해 대비 4%에서 8%의 증액된 금액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현행 협정에서 다루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미군 기준의 건설비 그리고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서 새로운 사항들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미협상팀은 지난달 17일부터 18일 서울에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이번 달에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네, 오늘도 국제유가 움직임 짚어봐야죠. 오늘은 하락했네요. 네, 현지 시간 7일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57달러 하락한 62.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런던 선물거래소의 3월 인도분 브렌트유의 가격도 하락했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이어오던 국제 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 속에서 오름세를 계속해서 이어온 탓에 가격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열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이케아가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린 2세 남자아이가 숨졌는데요. 이케아가 이 아이의 부모에게 4,600만 달러, 약 5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군의 무장 드론 공습으로 숨진 이란 군부의 실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 군중이 몰리면서 최소한 56명이 압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조만간 미국을 향해 본격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솔레이마니가 이란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그 추모 열기가 대단하고요. 이 과정에서 압사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흔히 이란 이슬람공화국에서 최고 실세의 오른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오른팔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폭사하기 전에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반반이었죠. 강경파들은 굉장히 좋아했고요. 하지만 온건개혁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폭사 제거 작전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뭐 순교자 영웅으로 이제 등극을 했죠. 네, 예루살렘의 순교자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의 오른팔이라고 했으면 신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하메네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메네이는 종신 최고 지도자죠. 이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요. 그 이슬람 법학자 출신이고 성직자이고요. 이란의 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라 치면 사실 이란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 작전 내지는 대외 정책은 솔레이마니의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뭐 신의 대리인까지 불리는 하메네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솔레이마니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의 일단 대통령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로하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높아야 될 선출 대변인이거든요. 국민의 뜻을 받아서 선출된 사람인데 직함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입니다. 네. 우리로 치자면 행안부 장관급, 행정안전부 장관급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솔레이마니 정도가 있으면 아마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로하니 대통령입니다. 네, 미국은 이번 공습을 감행한 뒤에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 작전이 정당성이나 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비판이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내세운 건 첫째,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솔레이마니가 미국을 상대로 굉장히 위험한 이 공격을 필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거고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하는 얘기가 미 대사관을 솔레이마니가 후원하는 이라크 내 민병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그거에 대한 뭐 보복이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 전에 또다시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고 나서 미국의 국격이나 미국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이 됐느냐?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뭐 솔레이마니가 굉장히 강성 군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정상국가, 주권국가의 군부 실세고 사령관인데 그래서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지도자 죽이듯이 드론으로 이렇게 표적 암살한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 심지어는 합법성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이 연일 뭐 가혹한 보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의 안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네,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본격적인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뭐 지금 보복에 대한 의지도 아주 강한 것 같고 국민들의 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보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지금 뭐 이란 수뇌부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이길 수는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받을 피해가 더 커질 테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란처럼 힘은 좀 약하지만 대신 잃을 게 적은 나라인 경우는 굉장히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공격일 테고 사실 벌써 한 이틀 전부터 미국 연방정부 관련 시설에 이란 해커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또 이 죽은 솔레이마니의 작품인데 솔레이마니가 많이 했던 작업이 이란 주변에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 예멘의 친이란 민병대를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들이 소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죽은 솔레이마니를 대신해서 대리전을 펼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대상은 뭐 미군, 그다음에 미국 관련 시설 그리고 우방국 동맹국인 이스라엘, 사우디, UAE도 안전하지는 않죠. 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전면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란은 원하지만 자신들이 질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겠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성향의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 뭐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동 지역의 역학 관계도 좀 궁금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눈의 가시로 등극하기 시작한 이유가 중동 내의 시아파 벨트, 순니파 벨트를 더욱더 확고하게 명확하게 나눈 사람이거든요. 지난 10년간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했던 일이 중동 내에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부는 순니파 친미를 주장을 하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대부분 시아파가 많을 경우 거기에 가서 이제 급진 시아파 민병대를 굉장히 많이 조직을 했죠.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순니파가 다수이긴 합니다. 중동 전역에서. 하지만 소수인 시아파가 점점 급진적이고 강경한 그런 민병대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암살된 이후에 이란은 곧바로 핵 협정을 사실상 탈퇴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핵무기 개발로 곧장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태도와는 분명히 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핵협정을 먼저 파기한 쪽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에 파기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란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 대신 유럽과 계속 합의를 하면서 유럽이 우리의 원유를 다시 사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금씩 핵 합의 이행 축소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다가
며칠 전에 솔레이마니가 죽으면서 이거 진짜 파기 5단계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유럽이 이 제재를 그러니까 해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조건을 남겨놨고요. 그랬죠. 아직까지도 IAEA 사채를 받겠다고 얘기했고 NPT 체제 하에 있습니다. 네.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뭐 협상이라든지 대화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란 수뇌부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 청중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물밑으로 할 테지만 그 역시 속도를 빨리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유명 화장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은 이미 재작년에도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화장품은 한 일본 회사의 마스카라 등 10개 품목입니다. 일본 시장 1위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눈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쓰이면 안 되는데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재작년 10월 수입 과정에서 적발돼 되돌려 보내진 적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이 표면 방사선량을 점검하는데 당시 토륨이 기준치 3배를 넘은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같은 제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본산 물품에 대해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표면에 대한 방사선량 검사를 하는 거고 식약처에 통보를 했었고 제품을 수거하는 정밀 검사가 없었던 탓에 빈틈이 생긴 겁니다. 이제 화장품 식약처에서 조사하는 거고 기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직접 분석을 하죠. 관세청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했는 거고 엑스람 찍는 건 10만 1 수준이에요. 그만큼 낮은 수준이니까. 결국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이후 1년 만에야 수거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처별로 방사선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관리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어제도 이 이슈를 전해드렸는데요. 국내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받지 않겠다는 수상자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는 문학계에서뿐만이 아니죠.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 문학상 하면 작가들이 한 번은 꼭 타보고 네. 싶은 상인데 지금 불명예스러운 뭐 이상한 문학상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어떤 요구를 해서 작가들이 이렇게 상을 안 받겠다고 한 건지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이상문학상 정말 유명한 문학상이죠. 아주 권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44회째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 3년간 저작권을 주최 측에 양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이 개인 단편집에도 이걸 게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작권을 양도하면서 모든 권리를 이제 사상 문학사한테 넘긴다는 거.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을 때 그렇죠. 이게 공정한 건지 불공정한 건지 이제 법률적으로 또 따져보게 되잖아요. 네. 이 정도는 일단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는 정도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법에 보면 민법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 부당하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한다면 이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수상을 하러 가는 사람들하고 또 수상을 해주는 뭐 문학사 측이죠. 문학사 사상 측하고 계약 관계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상하면서 계약하면서 만약 우수상을 받게 되면 3년간은 저작권을 당신이 쓰지 않고 우리가 쓰겠다라고 계약하는 거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김금희 작가 등 이 3명의 작가는 안 하겠다라고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법적으로. 다만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다른 작가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라는 측면은 아마 그런 거 되겠죠. 이 이상문학상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건데 권위에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문학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공정하냐 불공정하냐가 이 상을 받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연결이 또 갑질? 뭐 이렇게 연결을 또 의미상으로는 맞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르나요? 그래도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률상으로는 사실은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 모든 나의 저작권을 평생 뭐 주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뭐 문제 될 수도 있겠지만 3년이라고 해놓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자체가 100만 원입니다. 상금이 100만 원에 3년간 저작권을 양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수상을 할 만한 우수상을 받을 만한 좋은 작품이라면 다른 데 팔거나 개절한다면 더 많은 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포기하고 권위 있는 상을 받는 대신에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고 그 부분을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계약을 관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김건희 작가 등은 그 계약을 거절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당연히 거죠. 되지 않겠지만 네, 네. 일단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를 따져본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우수상 상금이 100만 원인데 저작권을 3년 동안 양도해야 된다. 이 두 개의 맞지 관계는 그럼 법률상으로 볼 때 이거는 불공정하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크죠. 일반 네. 작가들은 상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작품이 충분히 상을 받으면 더 많은 가치가 있는데 100만 원 정도 받고 3년간 못 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지금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뭐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이게 지지를 하는 지금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네.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세요?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권위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 뭐 집에 이상 문학집 이거 한 권씩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데 단편이 게재된다면 그 책을 사질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저작권 양도를 받긴 받는 건데 지금 앵커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작권 양도를 받는데 그 범위가 넓고요. 3년. 그리고 대가가 많지가 않아요. 100만 원. 그게 대가 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이상문학상 말고 다른 문학상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학상까지 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주최 측에서 이 해당 조항을 문제가 되니까 뺀다 빼겠다고는 했습니다. 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뭐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번에 연말에 보신각 타종 행사에 시민들 투표를 했는데 1위가 EBS 캐릭터 펭수였어요. 그래서 네. 타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연말 시상식에도 많이 나와서 저도 봤는데 이 펭수가 상표권 분쟁에 또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상표권을 출원을 한 사람이 네.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 맞습니다. 네. 국민 캐릭터 됐어요. 펭수가 국민 캐릭터 됐는데 펭수가 지금은 뭐 유명해졌는데 조금 유명해지기 전에 지난 11월 달 정도에 이 김모 씨 등 최모 씨 등 5명이 펭수에 대해서 뭐 상표 등록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시도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문구 같은데 펭수라는 어떤 상표를 출연하겠다라고 지금 특허청에 지금 넣은 상태고 우리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따르면 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을 받으면 그 상표는 그 사람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펭수 우리 팬들이 많잖아요. 펭수 팬들 앞으로 이제 펭수라는 그 이름을 못 쓰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까지 네. 최종 결론을 누구에게 이제 줄지, 네. EBS에 줄지 아니면 정말 이 먼저 출원을 한 일반인에게 줄지. 네. 근데 먼저 출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하셨지만 맞습니다. 또 여러 변수도 또 적용이 되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 상표법에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인데 가장 중요한 예외 조항은요. 널리 알려진 상표는 누가 먼저 출원한다 해도 안 됩니다. 널리 알려졌냐 안 알려졌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또 뭐 이익을 얻을 부당으로 하게 이익을 얻을 때 안 되거든요. 근데 펭수는요. 사실은 정말 널리 알려졌어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저 펭귄이 펭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을 먼저 했다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상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출연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출연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펭수 측, EBS 측에서 출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EBS 측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너무 유명해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장 강한 표현을 쓰면서 새로 나올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도 있는데 임대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강화되는 겁니다. 꼼수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가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넘는 집주인만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턴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9억 원 넘는 집을 월세로 내놓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중 관할 세무서에 임대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 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면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 기간에 따라 14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 임대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가 적발되면 등록했을 때보다 몇 배 많은 112만 원에 지연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우선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처럼 꼼수를 써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주택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만 임대를 줘 소득을 감추거나 여러 명의 친인척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세금을 줄인 겁니다. 국세청은 2천만 원 임대소득 대상자의 경우 국토부, 대법원 등의 주택 임대차 정보 등을 활용해 빠짐없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어제 중국 장먼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시아 대륙 예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호주와 풀세트 접전 끝에 2대3으로 아깝게 졌습니다. 2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8개 국가 중 우승한 팀만 올림픽 출전권을 얻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오전에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과 호남 일부 지역에만 오후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조금 내리겠고요. 비는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안팎 정도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하늘은 흐린 가운데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부터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전주와 광주가 6도, 대구와 창원, 제주가 9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쌀쌀해서 평양과 해주가 최고 1도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 바라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5가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상반기 답방도 촉구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이틀째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증인 4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정 후보자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보복의 메시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따른 이란에서는 이례적으로 대중연설에 나서면서 미국을 향한 보복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10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나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6.4의 강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